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습니다.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집단 항명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을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했고요. 김건희가 근거부기와 로저비비의 명품백을 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 현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민들레와 함께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느낌인데요. 네, 먼저 시민언론 민들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곤조곤 뼈 때리는 깊이 있는 평론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 사이에 변호사님 별명을 알았어요. 뭐예요? 아이유라면서요. 그걸 이제 아시다니. 제가 왜 아이유인지는 아세요? 아니, 몰라요.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아이유랑 비교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이유 팬분 너무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막. 그건 아니고요. 아이유 이름이 똑같죠. 맞아요. 아이유의 본명이 이지은이에요. 모르셨구나. 모르셨다. 어떻게 하면 좋아? 세대 차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름다우셔서 그래서 아이유라고 했나 이렇게 혼자서. 이거 저를 근데- 매기는 아이유 팬분들한테 타겟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게 헐떡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정말요? 거는. 감사합니다. 이름이 같은 분은 또 닮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단 아니 말씀이죠. 두 분이 이렇게 눈이 네 개가 저를 이렇게 쫙 째려보는데 제가 지금 뭔 바를 모르겠네. 아니 헐. 이럴 수가. 야. 아니 네. 여러 가지 젊은 밈도 잘 아시는 것 같았는데 의외로 몰랐어. 허술한 데서 모르시네요. 아이유의 본명이 이지은입니다. 제가 이지은이어가지고요. 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그 그냥 물어보지 당원분들한테 말 걸. 괜히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아 참.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이다 논평 조국혁신당 전 최고위원님이신 가스 황면필 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주를 뛰었기 때문에 3주 네. 만입니다. 얼굴이 삼 좀 주 만입니다.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얼굴은 뭐 이렇게 계속 젊은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것 조금씩 같은데요. 작아지고 있긴 한데 네. 작아지고 그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큽니다. 아이고. 제가 요새 선관위원장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하느라 맞아요. 좀 이렇게 약간 헬스케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느낌이 조금 있죠. 예, 전당대회 언제예요? 이번 일요일 이제 그렇구나. 얼마 청주에서 하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네. 바라고 있으면서 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실 것 같아요. T맥스 짱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스 황면필 고파서 왔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하긴 요즘 다른 데 잘 못 나오시겠구나. 요새 뭐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제 유튜브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가끔씩 그냥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네, 아이고 네, 다들 이제 사시기는 황명필, 네 가스 황명필 전 최고위원님 고파서 또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를 하니까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했는데요. 전국 지방 검찰청장 15명과 지청장 3명. 8명 해서 총 23명이죠. 23명이 검찰 내부망에 집단 항의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 성명을 주도한 박재억 송강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저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뭐 물론 이제 법과 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식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상식이 없는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면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네.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항소 문제만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항소를 못하게 했다? 이 얘기는 내가 잘못했지만 난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한 것이 사실로 확정되도록 만들 거야라고 하는 이걸 똥꼬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항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과거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자신들이 정치 조작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마지막까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항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전 최고위원님. 아니 원래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면은 결국 이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범인은 수혜를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수혜를 보지 않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으니까
그러면 대장동에서 돈 번 사람들은 다 이제 국힘당 쪽 사람이고 네. 거기에서 사실은 뭐 녹음도 나온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공산당 같은 네, 네.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수사에서라면 검사들이 그 녹음 내용을 가지고 야 이거는 분명히 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50억을 왜 줬냐 네.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는 게 말이 그렇지. 되냐라면서 해서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보면 박지혁이나 송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꽃놀이패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툭 던지고 나가면 뭐 정관이후 받으면서 뭐 로펌에 가면 되고 네. 또 안 되면 나중에 나는 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업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뭐 던졌던 사람이다 하면서 뭐 정치계로 뭐 나갈 나올 수도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후배들 보기에도 뭐 괜히 네. 우쭐해지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송강 같은 사람은 사직서를 내도 수리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소당했나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송강은 그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네. 우리 또 조국혁 신당에서 미리 또 다 아유 발 해놨죠. 빠르게 또 네. 지금 피의자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얘기를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그 검사징계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사이에서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나 네, 네. 차이가 나냐 해서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여기에 놓지 않더라도 그게 78조 4일 거예요. 예, 78조 4항에 보면은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이 그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요. 네, 만약에 뭐 징계 사유가 있다든지 그럼 나중에 연금 박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 사표 수리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보니까 엊그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법안을 내시고 하던데 네. 솔직히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원정 의원이 벌써 작년 8월에 네. 벌써 다 내놓은 거예요. 이 검사징계법 폐지하자. 검사징계법 폐지. 우리 검찰청법 개정하자는 걸 네, 작년 네. 8월에 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민주진영이 네, 네. 훨씬 다수석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저는 네. 작년에 그게 통과되길 바랬거든요. 이게 작년에 통과가 됐으면은 검사들이 이렇게 반발도 못하죠. 징계받을 거니까. 작년에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죠. 8월에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러면 밀어가지고 일단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명분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일찍 처리를 해서 이게 됐으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전에는 자기들이 검사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도 특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율이 그 검찰이 이제 피해자가 됐을 때 기소되는 확률이 네. 뭐 0.1%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서 저는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소급 적용도 안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와서. 있던 걸 안 하고 다른 법안 다른 이름으로 해가 또 법안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개혁해야 될 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같이 합심해서 좀 해나가자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바퀴벌레가 조금 나왔을 때 그때 탁 하고 때려 잡았어야 때려잡았어야 했는데. 네, 지금 바퀴벌레가 한꺼번에 아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지금 감당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뭐 자.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사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서 조금 현실주의자에 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검사들도 사실 끼리끼리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선후배로 그러니까 상명하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고 이후에 정관예우 고리도 다 반드시 좀 끊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공소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또 끊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바퀴벌레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바퀴벌레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어디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선 그 엄청나게 많은 살충제를 뿌리면 우리도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공존하는 방향으로. 일부는 바퀴벌레. 공존할 수밖에 없다. 네. 천천히 죽여야 된다. 아, 천천히. 네,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세상은 그렇게 완전하게 박멸하듯이 깔끔해질 수가 없는 거다. 개체수를 조금 조정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래도 개체수를 조금 적게. 조정하는 건 가능할 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직에 관한 문제니까 그 일종의 시스템을 바꾸는 법 개정 문제나 이런 네. 것들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싹 없애겠어 그래가지고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다 저항할 것이다. 그런 점들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고려해야 된다는 쪽에 조금 가까워요. 저는. 일단 항의어에 저는 약간 다른 네. 그 견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모양새는 좀 되게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이게 이제 항소하지 않는 것에서 그 자체로 그러면은 이거 위에서 시켰나 이런 의구심을 국민이 가질 수 없게끔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아진 것은 분명하고, 근데 이제 이왕 이 일은 벌어졌지만 그런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항명하는 것에서 왜 늘 끌려다니냐면 이 검사 동일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대기업들이 노조화해할 때 많이 쓰는 짓거리들인데 그 물량을 가지고 옛날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시급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막 20년씩 일한 사람도 예전에 보면 10,000원 겨우 10,000원 간당간당하고 이랬는데 네네. 그게 밤에 일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 가지고 해주고 또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당이 그렇게 쳐지고 해서 이제 조금 많았던 것들을 그렇게 뭐 귀족 노조다 하고 이랬던 적이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량이 없으면은 월급이 적어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낮에만 일하게끔 만들면 시급 10,000원 가지고 일을 하면 100몇십만 원 그 당시에 뭐 이랬다.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그보다 넘어가지만 네. 그러니까 물량을 일공장이 줬다가 뭐 아산 쪽으로 줬다가 울산 쪽이 줬다가 이렇게 하면 이 노조끼리 그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자, 검사장들이 검사동일체인데 검사장들이 거기에서 내려가면 그럼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면 그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내부의 서로 균열이 좀 일어날 수 찢어놓는다는 있지 거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바퀴벌레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거죠. 방법이네. 그러니까 이의제의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좀 지나면 그렇게 되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 또 그래도 끼리끼리 뭉쳐버리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밑에 있던 사람이 위에 똥차가 나가야 자가 승진할 거 네, 아닙니까? 네. 한꺼번에 똥차들이 다 나가지면 저희들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 그래서 같다는 인사를 생각이 좀 듭니다. 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법무부가 집단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토만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고 하루 만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국가공무원법을 잠깐 살펴보면 집단행위 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벌칙 조항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행위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게 복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복무 규정에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항명을 한다든지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명을 해서 단체로 하면 이게 바로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수사도 많이 받고 기소도 많이 당하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할 생각조차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검사들은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맨날 무슨 평검사 회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명서 내고 하는데도 한 번도 수사를 안 당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도 수사 당할 수 있다, 우리도 기소 당할 수 있다라는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검찰청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파면이 안 되는 이유가 탄핵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탄핵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지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검사들이 자료를 안 줘버리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못하는 한독수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 맞습니다. 탄핵 안 당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 탄핵이 안 됐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이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기소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파면 당한 검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그렇다면 파면 아니더라도 뭐 해임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 징계 자체를 안 해요. 스스로. 그렇죠. 그 스스로 징계 자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을 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제 징계 해임당하거든요. 근데 검사는 경징계 받아요. 견책 이런 거 받고. 그냥 너 그러니까 스스로 옷 벗고 나가. 예, 그렇게 예, 하고 예. 말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뭐. 그냥 개업하라고 놔두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검찰 징계법하고 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도 개정을 하면서 이 그 징계하는 주체를 내부에 둬서는 안 되고 외부에 둬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뭐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사법부도 똑같잖아요.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징계위원회를 이제 외부로 구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조금 소홀했던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미안해 민주화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독재 시절에 독재 부역하잖아요. 네. 독재자한테 판사나 검사가 부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네. 민주화하면서 야 앞으로는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너들이 그래.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수사도 하고 맞아. 그리고 재판도 어, 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 지켜줄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파면 못하도록 네, 수단을 네. 보장해 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했더니 뭐 시간이 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을 자기 권한으로 착각하거나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은 짓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전임 정부에서 우리도 개처럼 살았어.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우리 이 정부에서 개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개처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표 한 명 죽이겠다고 얼마나 달겨들었습니까? 네. 그게 검사들이 볼 때도 그게 정상적인 수사였습니까? 그럼 정상적이지 않은 수사잖아요. 네. 위법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권력 딱 바뀌고 나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도 또 권력자가 또 왔네? 우리를 개처럼 또 부리려고 하네? 우리 또 물어버릴 거야?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 멋대로 하게. 바로 직전까지는 막 개처럼 막 물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였으면서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를 바꾸자고 해서 사실 검사징계법 바꿔야 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은 우려가 돼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맞아요. 없기 때문에 전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런 식의 검찰의 행태나 또 판사 행태까지 같이 보고 나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견제할 정도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징계법 이제 확실하게 없애버리든가 뜯어고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조금 이제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23명 중에서 일부는 특활비를 오남용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뉴스타파는 최근에 그전에 이제 검찰 특활비 특수활동비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 휘발됐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걸 제출을 했는데 그 먹칠 없는 특활비 자료를 최초로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명한 23인 중에서 이만흠 의정부 지검장, 용성진
김용진 순천지청장은 수사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가져갔다고 하고요. 김윤선 현 천안지청장은 추석과 설 전에 특활비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명절 떡값으로 자기가 스스로 특활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점. 뭐 저들은 늘 보면 늘 자기들이 그렇구나.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맞아요. 거니까요. 네. 이걸 만약에 저 100만 원씩 뭐 70만 원씩 자기 업무가 아닌데 가져간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의원이 그랬던가 혹은 민주당에 있는 뭐 기관에 맞아. 예. 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랬으면 바로 배임 횡령 해가지고 뭐 바로 수사했죠. 배임 놓고 뭐 이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그렇죠. 거 별건 일거 갖고 다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만 이제 늘 특권 관대해요. 의식을 가지고 관대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데 이 검사 동일체라는 것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가 이제 김학의 사건 네. 때문에 울산지검 앞에 가서 이제 저와 제 동지들이 가서 이제 네.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는 뭐 저기 인천에서 이래가지고 왔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아니 저기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촛불행동 대표님이 네, 네, 계세요. 네. 그 누님이 이제 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할머니 그 저기 김학의는 저 인천지검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러십니까? 네. 너 검사 동일체라며. 아 그러네. 지금 필요할 때는 검사 동일체고 맞아. 욕 먹을 때는 아니고 그렇지. 네, 인천지검 그러네. 바로 장난하나 이제 이렇게 돼.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씨 말도 못하고 그래 이제 다 끝나고 주섬주섬 가니까 네. 아이고 저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하다가 열 받으면 또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게 검사들이 네, 그러네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근데 저는 그들이 늘 그랬는데 그들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 법조 출입 기자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은 없이 보십시오. 이 검사들 항명한 거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 요구의 평검사로 법조계 입다들한 거냐 비판 본물. 이게 한겨레 기사예요. 한겨레에서 많이- 기자들 3명이 네. 이 내용을 다 이제 그 검사들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써서 내면서 이러면 여론이 호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처럼 정말 네. 제대로 된 언론이 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게 정말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반발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됐을 때 전부 다 검사들이 휴대폰 다 반납하고 거기 가가지고 제3의 장소 가가지고 수사한다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항상 민주 정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참 말도 안 되죠. 예. 그때 심은정 물러나게 하고 이창수 물러나게 하고 그랬어야지. 맞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건데. 항상 민주정부에서만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편이 아니니까. 같은 편이 아니니까.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이익을 계속 유지하는데 네, 도움이 안 방해가 되는 된다.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다음은 내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7월 하와이 방문 당시에 강호필 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되게 웃겨요. 한동훈 빨갱이다. 민주당 비난하고 하면서 군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호필 차장이 돌아와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김용현도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 전역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원식 장관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불러다가 크게 나무랬고 그러니까 김용현이 다시 강호필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심기 경호했을 뿐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전광훈 목사도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완전 뭐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 보셨어요? 극우연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역시 장도연 대표가 극우연대를 꿈꾸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황교안이다 이러고 지금. 또 김용현 같은 사람 하나 찾으면은 또 다시 네. 계엄할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도 그 소식이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네,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와이에 들렸을 때 해외 순방하면서 하와이에 잠깐 들렸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침 합참 작전본부장이 오니 자기가 그 군을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고 네. 그나마 정신 똑바로 박힌 군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리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건데 더 심각한 거는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이렇게 보도들을 했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였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이 된 게 5월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11월이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만찬 자리였는데 네. 뭐 대통령 비서실장 된 그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핵심 참모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그 뭐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뜯어 말릴 생각을 참모 조직들이 했었어야 맞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당연히 저는 한두 차례 들은 게 아니라고 봐요. 네. 술만 먹었다 하면 뻑하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 멋대로 안 된다고. 네. 그 얘기 들었으면 대통령을 무조건 추정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말렸어야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걸 실행에 옮겼어. 네. 싹 죽여버리려고 시도했다가 막혔어. 못했어. 근데 그 얘기 듣고 말리지도 못했던 것들이라 그러려고 그랬어. 것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랬던 알리지도 사람들이 못했죠. 그거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윤 어게인을 외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런 정치권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나치 같은 극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아니 정말 그 얘기할 때 이거 심기경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장난처럼 경호의 최고봉은 심기경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윗사람 기분 안 나쁘게 맞춰주고 이런 거잖아요. 맨날 이런 심기경호나 하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경로 안 하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잘못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조차 그렇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이제 위험하게 국정을 운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비상대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대 증원 문제부터뿐만 아니라 뭐 석유가 발견됐다고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린 맞아요. 거야. 예. 뭐 어쩔 거야. 내가 좀 있으면 비상계엄 딱 비상대권 가동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그릴 거야. 나의 그러니까요. 세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 이게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냥 눈치 보느라 뭐 심기경호 하느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죠. 예, 예. 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제가 논평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은 평생 책 한 권 읽고 오기와 신념으로 똘똘 뭉친 놈이다. 책 한 권만 읽고 그죠? 하는 네. 얘기를 생각이 했는데 그래서 이 윤석열이 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자가 이제 주변에 있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들로 이렇게 쏘면 개 중에는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딸려간 사람들도 있는 네.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는 하니까 윤석열에 네. 대한 미움을 잠시 내려놓고 윤석열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걸로 아까 뭐 총살을 당하더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총살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 재판의 그렇습니까? 결과가 마무리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제 계엄의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한동훈 빨갱이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 비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과 민주당에 대한 증오 때문에 한 거잖아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최상명 특검 이제 막 이제 추진하고 있었고 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동훈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럴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니 뭐니 이것도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적어도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떤 공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걸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그런 증언인 것 같아요. 윤석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놀랬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반지성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반지성. 연설하다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그 자기 정치적인 어떤 정적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반지성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러니까
지성을 회복해야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수준은 네. 거의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100배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이런 위험한 자한테 칼을 쥐어주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한 사실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뭐 국민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아니 깨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봐요.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실 국민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저는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독재의 씨앗은 영남이 계속 품고 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 여전히 동대구역 앞에다 세워놓고 네. 얼굴은 홍준표던데요. 그러니까요. 웃는 모습이 그렇다대요. 똑같아.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전두환 역시 전두환 아직도 뭐 경제는 잘했잖아. 이런 맞아. 이따위 얘기를 너무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전 독재의 싹이 계속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나만 다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한 번쯤 쓸어버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진짜 이건 너무 지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 이번 기회에 진짜 심각하게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아이유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그 부정선거 네. 이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다. 윤석열도 안 믿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증거가 있습니다. 오, 네. 윤석열 본인이 대선 선거할 때요.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사전투표 많이 하십시오라는 웹잡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뿌렸어요. 네.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를 믿어서가 맞아. 아니라 자꾸 김건희 특검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예. 이제 옆에서 바가지 걸키고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러니까 아이 너무 짜증 나는데 해서 뭐 그랬다고 봐야 되지. 무슨 자기가 뭐 투철한 이념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그냥 태생적으로 자기 뜻대로 막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검찰 총장 있을 초딩이랑 때도 그랬고. 똑같은 게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그냥 누워갖고 막 울잖아요. 맞아요, 딱 그 맞아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네. 되면 화내고 그냥 경노하고 그냥. 그럼 막 집어던지고 네.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런 기질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독재를 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국힘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국힘 대표가 그전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치더니 지금은 이제 또 전광훈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 이런 데와도 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우파들은 다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나경원도 우리한테 표주겠다는데 뭐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 무슨 행사 그 빌려주기로 대관 신청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극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내에서도 국힘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끝이 멀지 않았다고 뭔지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네. 국힘은 답이 네.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되려면 정말 빨리 이게 해산이 되고 재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그 선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이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67%, 68%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던 이제 주진우나 장동혁이나 이제 김문수나 네. 이 사람들의 총 득표수가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물론 딱 이제 맞네. 물론 이게 표본이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사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정선거를 그 정도 믿는데 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당대표가 되고 싶은데 국민의힘 같으면은 저 당내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의원도 많고 네. 이 돈이 많은 정당인데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어쨌든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대표가 돼야 되겠어. 그럼 가가지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CIA 할렐루야 하고 네. 뭐 모스탄 선생님 네.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표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당대표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럼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처음에는 자기들도 진짜 부정선거를 믿어서 그러지 않았죠. 네. 자기들도 알아. 어. 막대가리가 아닌데. 아니 부정선거 그러니까 자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선거로 됐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다 알지만 이 무지몽매한 당원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이 당원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이제 현혹돼 버린 거죠. 네. 이제 가스라이팅이 된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같이 미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저기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히틀러다 이랬는데 자기가 당대표 할 때 뭐 눈까지 찢고 그것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네. 앞으로도 이 점점 더 극우 쪽으로 가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정광훈 목사 경찰 조사 받으려고 네, 나왔을 네. 때 기자들 앞에서 한 40분인가 혼자 떠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옆에서 막 뭐라고 누가 외치니까 네. 이 조용히 자식아 뭐. 조용히 XX. 맞아. 개 아유, 속이 XX. 시원하더라. 욕 그렇게 시원하게 잘하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 네?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 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야 내란 빤스 내란 빤스 입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용히 해. 개 XX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속이 다 그래. 시원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정광훈의 그렇게 힘은 시원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욕도 욕을- 잘하셔. 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정광훈의 정말? 힘은 이 돈에서 나옵니다. 네. 이 사업수안이 있어요. 음. 그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알뜰폰 팔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자기 딸이 하죠 아마. 그럴 알뜰폰 거예요. 대표가. 네. 그리고 그 온 사람들한테 다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여튼 장사를 제대로 해요. 그리고 미국의 애니첸 이런 사람들이 네. 위해서 돈 대두지. 그러면 이제 정광훈이 불러가지고 대형교회 예전에 누가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처음에는 이단 취급하고 이랬는데 네. 정광훈이 돈을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도 친하다고.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 맞아요. 친하게 지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괜히 품격 있는 척 하지 마라 차라리 정광훈처럼 해라 그냥.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응, 하는 거 그냥 보면. 뭐 장동혁 대표 뭘 이렇게 품격 있는 척하면서 막 무슨 품격도 없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정광훈 예, 예. 목사처럼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차라리 내일이라도 개헌 다시 한다고 얘기하고. 정말 이번 주 응? 초에 그 국힘의 수준을 알게 해줬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었던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죠. 장애 비하, 여성 비하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그 전체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그래서 전 주말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게 기사가 막 나오기 전에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어떤 비판 지점이 있을까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영상을 좀 누구랑 같이 봤는데요. 너무 구역질 나죠. 아니, 근데 그 옆에 뭐 유튜브 진행한다는 여자 젊은 여성분이 누군지 너무 모르겠지만 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거기도 정광훈 목사대. 정광훈 와. 목사랑 같은 급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쌍욕을 그냥 입에 맞아요. 달고 네, 살더만요. 네. 그렇게 막 쌍욕을 하는데 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그 인증한 패널이라는 사람이 네. 나가가지고 그런 데서 같이 막 부안해동하면서 웃고 동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당의 의원을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저 장애를 비하하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 잘랐을 뭐 사퇴는 당연하고 당연히 대변인을 징계하고 잘라버리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랬을 그걸 텐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멀쩡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수준이 그렇게 딱 된 것 같아요. 이제 송호성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뭐 자그마한 사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이러시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광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사표를 반려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언론의 집착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심지어 이준우 여기도 이제 국힘 대변인인데 지금 한동훈계에서 박민영을 탄압하는 거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뭐 이제 같은 맥락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우에서 이게 점점 더가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예전에 또 이런 걸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한번 일베에 뭐 글을 썼었나요? 일베에 뭐 내다홍 뭐 이런 내 다음 홍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씨분지 뭐 이런 말 쓰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노출되면서 그 옛날에 했던 발언들 이제 완전 일배하던 네. 쪽으로 됐었고 대통령 대변인실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걸로 문제가 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극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니까 자기 색채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대변인으로 쓰는 거죠. 뭐 저는 개인사도 좀 알고 있어서 그냥 좀 딱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생계형 대변인이든 아니든 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당의 대변인 아니에요. 맞아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직책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 이후에 대처를 하는 걸 보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김혜지 의원을 친한계라는 이유로 그렇게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은 많은 것 같고요. 비례를 2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공격할 소재가 된다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 민주당에도 뭐 비례 2번을 받을 의원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네. 것이고 또 비례하는 제도 자체가 일종의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네. 사회 각 부문별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제도의 자체 취지도 몰각하면서 얘기할 정도면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단순히 한동훈을 증오한다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마구 욕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잘 모르고만 하여튼 론스타도 자기 거라고 막 너무 열심히 자랑을 하시던데 거기서 진짜 눈치가 지금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대안이 될 만한 좀 합리적 보수가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뭐 장애인이 과대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5%입니다. 그럼 300명 그 국회의원 중에서 15명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다 틀리면서도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술자리에서 낄낄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불쾌해서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모두가 듣는 방송에서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맞아라고 동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생각을 전혀 없이 그냥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들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대표적이고요. 저는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장동혁이라는 사람도 똑같다고 봐요. 나만 옹호해주면 우리 당에서 나라는 존재만 옹호해주면 뭔 뭐든 얘기를 해도 괜찮아. 용서가 돼. 이거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윤석열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에도 있는 사람을 네. 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선거 때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처신을 더 우선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태도, 처신들을 바꿔가는 사람들은 가급적 저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당이 극우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보면 그나마 김혜지 의원이 맞아. 가장 그래도 일관성 있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상식에서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고 맞아요. 이런 분들도 그 안에서 버티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상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김상호 의원처럼 네. 이 도저히 뭐 사람 있을 때가 그러니까. 아니다 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중에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비례 2번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의 보장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안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정치와 투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다 정치 고관여층이 돼 있는데
정치가 국민들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다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 돌아가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아무 상관없죠.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투표 제도를 통해서 정치 잘할 사람이 당선되고 정치 못할 사람이 떨어지면 정치 잘할 사람들이 당선돼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갈 텐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 네. 하지만 기회균등 차원에서 비슷하게 혹은 조금 처음에는 모자라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 격차가 너무나 크다면 이거 투수가 나가가지고 방어율을 1점대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는데 너 한 번 했으니까 너 하지 말고 방어율 10 있는 애를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써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너무 크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비례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려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끄집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균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하고 하신 분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뭐 한 번 더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그 반향실 효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룹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자기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가 말해서 자기가 듣고 하고 있는 자기가 거죠. 말하고 자기가 예. 듣고 이게 막 울려가지고 네. 더 크게 들려가지고 네. 이게 세상의 모든 여론인 것처럼 또 그렇게 처신을 해야 자기 정치적 이득이 생겨난다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바른 선택들을 우리 국민들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가 안 될 네. 거니까. 그럼 그런 선택들을 지금 국민들은 계속 다수의 선택으로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런 선택을 또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이 쪼개지든가 아니면 존재감이 사라지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줌 되는 정치인들이 자기네가 다수의 뭔가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득권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 깨질 수가 없다. 그냥 반드시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국힘은 깨질 수밖에 없다. 네, 잠깐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복리님 어떻게 저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말도 잘하셔를 누구 보고 했을까요? 황명태 아유. 최고위원님을 보고 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아유. 아유 저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말도 잘하셔는 아니면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을 보고 말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민들레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DRMRDN님 민들레 힘내요라고 해주셨고요. 민댕댕님께서도 민들레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무지개님께서도 민들레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차인데요. 네, 우리가 탈모 샴푸 쓰거나 아니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발이 마시는 차, 모죽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요 차의 특성은요, 천연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탈모제를 쓰면 뭐 시력이 떨어진다라든지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천연 제품입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하면 마시는 차, 식용차로 승인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하나가 300ml인데요. 한 사람이 한 2달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9,900원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가격으로 머리카락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머리가 가늘어진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합니다.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약간 헤어 스타일링이 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갯잎에 머리가 많이 빠져 있다 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사장님께서 100%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머리에 뿌리는 차 모죽을 구매하실 분들은 헬로 마이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고객센터 1588-06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588-0633으로 전화하셔서 모죽차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머리가 빠진다든지 머리숱이 뭐 네.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김성한 평론가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진짜 머리숱 진짜 정말 많으셔. 좀 많으세요. 네, 그거 부러워요.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아직도 제가 먹은 거 계속 그냥 이렇게 두시길래 그거 보고 제가 웃겨서 그랬던 거예요. 이걸 직접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약간 목에 털이 자랐다라는 그 정도로 효과가 좋고 안전한 모죽차입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1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요. 가기 전에 김건희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김건희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김기현 전 당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에게 준 로저 비비의 가방 가격이 180만 원이다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카드도 발견을 했는데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있어줘서 힘이 됐다라는 카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당대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보답으로 이 가방을 줬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김기현 측에서는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국회의장한테는 예의 하나도 안 차리던데 국회의장한테는 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놈의 예의는 왜 거기 가서만 차리는지 그러니까요. 선택적 예의. 예, 그렇게 하는 거 들으면서 야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저러니까 별명도 그렇게 나오지. 진짜 별명을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땅대표 저러니까 땅대표 말고 또 있나요? 저러니까 하여튼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회주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차하기도 하고요. 그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나오면 뭐 땅 투기 얘기 나왔을 때 그 펄펄 뛰고 뭐 이랬던 것도 저 기억이 나는데 네. 좀 설명을 해도 좀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지. 무슨 뭐 인간적 예의니 어쩌니 이런 네.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인간적 예의 하면서 한 180만 원짜리 빼고 그냥 뭐 아주 막 주나 봐요, 진짜. 그냥 막 이거 뭐 아예 차라리 국민의힘 그걸로 하죠 뭐. 요즘 그 선거 때 네. 그 선거 티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냥 백으로 만들지 뭐. 해가지고 그냥 다 들고 다니고 거기 이 딱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뭐 나눠주면서 그냥 기념품으로. 거기다가 명함 찍어가지고 그냥 네, 나눠주고. 그래도 되는 것 같네. 아니 정말 가방을 안 주는 우리는 다 예의 없는 사람인가요? 무례한 사람인가요, 진짜? 아니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네. 그냥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 뭐라고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저들이 늘 그렇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의 없는 인간들 입장에서 그렇죠. 가만 생각을 예의가 없어, 해보면 우리는. 이 사회적 예의로 180만 원. 네. 그리고 뭐 이배용 그 금고부기 중에서 금고부기, 예. 그 화장품에 대한 답례. 답례로 예의상. 네. 그것도 예의상이겠죠. 아 정말.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알지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 같은데 무슨 화장품을 선물을 받아. 아유, 처음에 인사할 때 써버리고 또 예의 흔적 안 남는 거를 갖다가 미리 이렇게 알리바이를 넣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영이죠. 그 예전에 뭐 저 50억 퇴직금 얘기하니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이 무슨 범인이냐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뭐 네.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네. 유시춘 이사장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10건 5천 원짜리 산 거를 직원들에게 청탁하려고 샀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이게 이 양반들아 5천 원 주고 청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주고도 욕 사람 먹어요. 무시 안 하고 뭐 주고 욕 먹는 건데.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KBS 이사장 예. 그 연말에 직원들 회식하라고 자기 카드 줘서 네. 중국집에서 회식하라고 그래서 그때 100 몇십만 원인가 얼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업무 카드를 가지고 짜장면 몇백 그릇 값을 그렇게 돈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그 부당하다고 다 판결이 났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부인에게 주는 거는 괜찮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집에 갖다 주면 괜찮냐 부인에게 주면 괜찮냐 그렇죠. 어떻게 5천 원씩권은 청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냐 이게 있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다 뇌물입니다. 다 뇌물. 그러니까요. 다 그렇죠. 들어가는 100만 원 거죠. 이상 되는 네. 거잖아요. 사실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도 저는 뭐 웃기죠, 좀 그것도. 웃기다고 네, 보는데요. 그 1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 네. 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 상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원래는 뭐 이 저 커피 한 잔도 받으면 안 된다고 교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 그러다가 그것도 스물스물 바꾸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180만 원짜리를 무슨 사회적 예의라고 그냥 덥석덥석 받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자기들끼리는 그런 선물 다 주고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맞아. 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가 어떻게 줄 세워놓고 명품백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그거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갖다가 아. 좀 얘기 좀 하시죠. 난 공직자가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 배우자는 이제 다 받아도 되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명품백 받고 말입니다. 이제 다 해도 되네? 음. 하다못해 총리 부인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도 돼. 넙죽넙죽 받아 먹어도 된다는 뜻이네? 맞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얘기들을 되죠. 법리적으로 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로 야.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고 네. 그럼 만약에 나중에 가서 법리적인 그 법리를 따져가면서 판사가 아 그렇군요. 뭐 개입했다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시니까 무죄로 제가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독수나 박성재나 이런 사람들 구속 안 시키는 논리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아유.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 다리 힘 쭉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사회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이 보도가 됐었었죠. 이제 김건희가 네.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또 윤석열이 해외 순방 당시에 같이 따라갔을 때 6곳에 김건희 접견실을 별도로 마련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을 따로 만들진 않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리투아니아 명품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게 했다고 하는데 뭔가 명품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명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드라마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집에 있으면 백화점에서 갖고 와. VVIP들을 맞아. 위해서 맞아. 가져와서 싹 가지고 와서. 맞아. 쫙 보여주면은 고르고 하면 쭉 나가고 또 다른 코너에서 와서 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실제로 예. 그렇게 하잖아요. 음. 저 백화점 쪽에 그 기업에 있는 분한테 실제로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VVIP들한테는 집으로 그렇게 가져가서 다 한다고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V0니까 대통령보다 더 V0죠. 권세가 더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네. 대통령도 접근실이 있는데 이분 접견실을 안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대통령하고 동격인데. 동격이 아니라 더 위에죠. 동격이거나 더 위인데. 인데. 필요 있든 없든 간에 음.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였었고 그럼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만들어 주면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기도 하고 이런 공물을 보시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뭐 앞으로 더 취재를 하거나 맞아요.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분한테는 뭐 대한민국이 다 프리패스인 거지. 그래서 제2부속실을 그렇게 죽도록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만들면 들통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2부속실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자기 부속실인데 제2부속실 만들면 그렇지. 굳이 네. 뭐 만들어줄 필요도 없는 없는 거고. 거였고. 그리고 자기 라인들을 다 대통령 비서실에다 갖다 그렇죠. 심어놓고 네. 대통령 전속 사진사 나와가지고 막 그 하는 거 유튜브 나와서 네네, 다 얘기하는 거 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네. 그냥 픽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신과 최신이 뭐가 되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여사님이 픽하면 여사님이 픽한 대로 사진이 바깥으로 그냥 맞아요. 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센터에 있는 사진들만 다 뿌렸었죠. 그러니까 네. 모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영부인을 모델을 하라 그랬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쁘게 나온 사진, 대통령이 포커스 아웃된 사진들이 되고.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단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권력자였는가 네, 하면 맞아요. 김건희가 권력자였다. 정말 국민은 그래놓고- 김건희를 뽑지 않았는데. 그래놓고 재판 나올 때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뭐 풀어헤치고 나오더만요 요즘에. 그리고 막 다리 힘이 없으시다며 막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다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건강해 보이던데요. 건강해 보이던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고 하는데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지금. 거기 들어가 그렇죠. 있으면. 아, 네. 몸도 아프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못 피면 아. 좀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있을 금단 것이고 증상. 또 옆에 이제 화풀이 할 남편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뭐 탬버린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순방 가는 스트레스를 거 풀 보면서 수가 예, 저기가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아니,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뭐 그렇긴 하겠는데 이게 약간 이제 이게 옷 때문에 저거 한 건지 약간 부해 보이던데 말이죠. 보통 이제 그죠. 뭐 살이 좀 찐 금연하면은 것 또 같기도 하고. 금연하면은 또 살이 찐다고 아, 하니까 예, 예, 예. 살이 약간 찌더라도 건강에는 맞아요. 좋은 거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은 살이 재판 때 빠지고. 직접 본 사람 얘기를 보면 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몸에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럼 멀쩡하게 막 거기서 막 운동하고 막 체질 개선해가지고 나오나? 정봉주야? 그래. 윤석열은 술을 안 마셔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술 먹고 막 총으로 다 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 체질화돼 있었던 사람이니 네네. 술 안 먹는 거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 맞아요.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받는 어떤 정신적 쇼크라든가 이런 것보다 바깥에서 자기 몸을 혹사시켰던 그게 빠져버리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네.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거하고는 조금 지금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몸이 아파야지.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비록 평상시 안 먹었던 음식이지만 열심히 먹고 그게 사회적 징벌이라는 생각도 하고 교화돼서 나오라고 감옥에 넣는 거지. 그럼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게 편하게. 이쁘게 꽃단장하라고 노래 뭐 감옥으로 보내나? 그렇지, 그건 그럼 아니지. 뭐하러 대한민국에 다 감옥 보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되게 웃긴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경호처 직원한테 12월 3일 날 개엄한 날 아침에 혹시 대통령이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평소랑 똑같이 11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공무원이 11시에 출근을 하냐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가짜 웃겼었어요. 차량 행렬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죠. 뭐. 아유 그 그리고 뭐 가짜차 행렬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다 승진했어요 경찰관들. 그러니까 자기 진짜요? 비밀을 지켜줬던 그 요소에 있었던 교통 뭐 했었던 사람 정보 계장 이런 사람들 다 승진했어요. 경비했던 사람들 다 승진했어요. 뭐, 그러니까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 아닙니다. 참. 맞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즐겁네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